총알 자국이 난 낡은 태극기. 평생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던 내 할아버지.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스맨이라 불리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왔죠. 그러다 한 장의 유품과 편지가 제 삶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과거를 흔드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클아, 이것을 꼭 한국의 정 많은 친구에게 전해주게. 왜 할아버지는 침묵 속에 이런 부탁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왜 할아버지는 한국어를 할 수 없었을까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를 움직였지만 웃음은 드물었습니다. 아침 5시, 러닝머신, 회의, 숫자. 감정은 리스크였습니다. 그런 제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완벽한 유리창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처음엔 미미해 보였지만 곧 제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역사연구소와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화상 인터뷰 자리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뭔가가 전해져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무실 벽에는 낡은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군복을 입은 참전용사들의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고통과 함께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감정 없는 비즈니스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젠킨스입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신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요. 그때 그분의 시선이 제 뒤에 놓인 액자 속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에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있었고 엄숙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슬픔이 가득 번졌고 이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평생 막아둔 감정이 균열을 냈습니다.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그분의 감정에 저는 당혹감과 함께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두 가지 질문은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자네가 정말 리처드 장군의 손자란 말인가? 첫 번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물컵이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투명한 파편들이 사무실 바닥에 흩어지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했는지, 그분의 눈물과 질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1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재 문턱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무거웠고 문지르면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알 수 없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제게 전쟁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에게 용맹했던 전쟁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쟁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저 쓸쓸한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허공을 응시하거나
밤늦도록 서재에서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할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한글이 적힌 종이를 보며 무언가를 끄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저는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고독과 슬픔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책들, 낡은 사진들, 그리고 가끔 아시아 음악이 흘러나오는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가 왜 그런 것들을 모으시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유품 정리 중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무거웠고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상자 안에는 군복 한 벌이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군복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고 가슴 부분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총알 자국이 선명한 태극기와 낡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집어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봉투의 글씨를 읽을 때까지 몇 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극기는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고 붉은 핏자국 같은 것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할아버지의 굳건한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이클아, 이것을 꼭 한국의 정 많은 친구에게 전해주게. 할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이 안에 들어있단다. 너는 할아버지의 자랑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 많은 친구라는 표현이 낯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 친구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총알이 박힌 태극기를 왜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셨을까요? 무엇보다 그토록 참혹했던 전쟁터에서 어떻게 정이라는 따뜻한 단어를 떠올리셨을까요? 그 단어는 제 삶의 어떤 통계나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다른 유품들도 뒤져보았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서 한국어로 쓰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일기장 곳곳에 그려진 작은 그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 눈 내리는 산골 마을, 그리고 무언가를 나눠주는 군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한글과 함께 영어로 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털 보이 스마일드 터데이, 초클릿 메이드 힘 해피, 호프 이즈 스틸 얼라이브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신 걸까요? 왜 그 기억들을 저에게 숨기셨을까요? 그 질문들은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완벽한 삶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큰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침묵은 단순한 과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거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산은 제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네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의 모습일까? 저는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최연소 임원이 가장 중요한 분기 말에 휴가를 내고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완수하고 싶었고 그 알 수 없는 감정의 근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 인천에 내렸을 때 저는 곧바로 서울의 변화에 압도당했습니다. 정확하게 제 시간에 움직이는 시스템,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 서비스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외국인인 저를 보자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모든 표지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사진과 지금의 초고층 스카이라인. 그 극적인 대비가 제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문득 할아버지가 남긴 흑백 사진 속 서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검게 타버린 건물들,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폐허가 된 거리들. 그 참혹한 과거와 지금의 화려하고 활기 넘치는 현재가 제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이룬 이 기적적인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강의 기적이었으며 할아버지가 편지에 적었던 정이라는 단어는 이 땅의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위대한 유산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생동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 도시에서 무엇을 보셨을지, 무엇을 느끼셨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신사분에게 다시 화상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다시 화면에 나타난 그분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총알이 박힌 태극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본 놀라운 발전상과 함께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셨는지, 왜 그 기억을 저에게 숨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그분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그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의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을 보여주셨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과 존경심은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 못하게 되신 거였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가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 제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화면에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5살 정도로 보였고 지금의 제가 아는 할아버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활기차고 희망에 찬 눈빛, 그리고 입가에 머금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14살 정도의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나야. 노신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에 그 노신사분이 사진 속 어린 소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진 속의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70년 전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마치 그날의 공기와 냄새를 다시 맡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네의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구해주셨네. 아니, 우리 모두를 구해주셨지. 노신사분의 이야기는 1950년 혹독한 겨울, 추위와 배고픔이 지배하던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14살 소년이었던 그분은 전쟁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옥이었어. 매일 눈이 내렸고 먹을 것이라곤 나무 껍질과 풀뿌리뿐이었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산속을 헤매고 있었네. 노신사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절망이었지. 그때 미군 부대가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통하지 않았고 전쟁으로 메말라진 병사들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몇몇 병사들은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리처드 장군이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때 장군님을 보았네. 다른 미군들과는 눈빛이 달랐지. 마치 자신의 아들을 보는 것 같은 따뜻함이 있었어. 노신사분의 목소리에 그때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용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 소년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소년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초콜릿의 달콤함보다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자비로운 눈빛이 더 깊이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네. 노신사분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사격이 시작된 것이 산등성이 뒤편에 숨어있던 북한군들이 갑작스럽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탕탕탕하는 총소리가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아수라장이 순식간에 펼쳐졌습니다. 미군들은 즉시 엄폐물을 찾아 흩어졌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리처드 장군은 어린 소년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북한군 저격수의 총알이 할아버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탄환 소리가 귀를 찢고 눈앞이 순간적으로 붉게 번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겐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울림입니다. 총알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관통했고 또 다른 총알이 목 부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지만 마지막까지 소년을 놓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목 부분의 부상으로 인해 성대가 손상되어 평생 목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희생과 고통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장군님은 그 후 몇 달 동안 야전병원에 계셨어.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장군님 곁에 있었지. 노신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군님은 말을 할 수 없게 되셨지만 손짓으로, 그림으로,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나와 대화하셨어. 할아버지는 회복된 후에도 한국에 남기를 자청하셨다고 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싶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소년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목소리를 잃으셨지만 마음으로는 우리와 대화하셨어. 노신사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주시고 밤이 되면 종이와 연필로 그림을 그려가며 영어를 가르쳐 주셨지. 제가 가장 존경했던 그분이 제게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침묵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아픔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신사분은 할아버지께서 전쟁이 끝난 후 2년 동안 한국에 머물며 고아들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장군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신 게 아니었어. 살아가는 희망을 심어주셨지.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며 무엇보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장군님께서 우리를 모두 모아놓고 작은 모닥불을 피워주셨어. 그리고 손짓으로, 그림으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노신사분의 목소리에 그때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님은 특히 초콜릿을 좋아하셨어. 아니, 정확히는 초콜릿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걸 좋아하셨지. 할아버지는 매주 PX에서 초콜릿을 사와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제가 평생 자랑으로 여겨왔던 통제 가능한 삶의 범위 바깥에 있는 거대한 사랑과 희생의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노신사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후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완성하기 위한 최종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묘비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비 내리는 초가을 오후 현충원의 엄숙하고 고요한 공기는 제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태극기들이 빗속에서도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고 참배객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묘비들 사이를 한참 걸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고 각각의 묘비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분들의 이름들이 빗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외국인 묘역을 찾았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가 스며드는 묘비들 사이로 걸으며 저는 호흡을 가다듬을 수 없었습니다. 그중 한 묘비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외국인 군인들의 묘비가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묘비에 새겨진 명예 한국인이라는 글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 리처드 젠킨스 장군의 묘비였습니다. 저는 그 묘비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빗방울과 눈물이 섞여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총알 박힌 태극기와 편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왜 그분이 한국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미군 참전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말은 이렇지만 마음으로 한국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영혼을 바쳐 지킨 진정한 한국인이었던 것입니다. 묘비에 새겨진 명예 한국인이라는 글자가 빗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신사분께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현충원에서의 경험과 할아버지 묘비 앞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노신사분은 제가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슬픔 대신 따뜻한 회고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자네가 찾은 게 바로 그분의 진짜 모습이야.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생명을 구해주신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 노신사분은 할아버지와의 더 많은 추억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고아원 주변을 청소하셨어. 목소리는 잃으셨지만 행동으로 우리에게 봉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지. 특히 겨울이면 장군님은 더욱 바쁘셨어. 아이들이 추워하지 않도록 장작을 구해오시고 따뜻한 옷을 구해다 주셨지. 그리고 밤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셨어. 그분의 목소리가 벅차올랐습니다. 장군님께서 미국으로 돌아가시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 모든 아이들이 울었지. 장군님도 우셨고. 할아버지는 떠나시면서 아이들에게 초콜릿과 함께 작은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글로 사랑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한국말을 배우려고 정말 노력하셨어. 목소리를 잃으셨지만 한글을 배워서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셨지. 그분의 노트를 본 적이 있는데 온통 한글 연습으로 가득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한글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노신사부는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손수건에 쌓인 작은 조각을 화면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할아버지께서 주신 초콜릿 조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형태가 찌그러졌지만 노신사부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이 초콜릿은 나에게 단순한 과자가 아니야.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이고 죽음 속에서 만난 생명이며 증오 속에서 발견한 사랑이지. 저는 그 조각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군복에 남아있던 총알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년을, 아니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침묵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노신사와 화상으로 나누는 작은 대화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으로 한국에 남았습니다. 펀드 매니저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노신사분과의 화상 대화가 제 일과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우셨던 전쟁 고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70대가 된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아버지 같은 분, 생명의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른 문장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못다 하신 말씀들이 제 펜을 통해 세상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70년 전 초콜릿 한 조각이 오늘 제 삶을 바꿨습니다. 침묵보다 강한 사랑. 그것이 제가 이어갈 유산입니다.